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토론엠 송인남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수능의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불수능이었다는 이번 수능을 지켜보면서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를 비롯해 다양한 이유로 이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이 대전과 충남의 경우만 해도 한 해 평균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 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전문가들 모시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하신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재현 대전교육청 장학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경덕 배재대 심리상담학과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경덕입니다. 이재하 중일고 교무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강영미 대전 참교육 학부모회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학업 중단자가 증가하는 추세고 또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먼저 학업 중단자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한 해 학업 중단자 수가 어떻습니까? 실태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실태를? 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 의한 자료로 대전광역시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은 2016년 18만 2,971명 중 1,657명이 중단했으며 2017년 17만 5,460명 중 1,592명이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단율은 전체 학생 수 대비 16년, 17년이 0.91%로 같으며 학업 중단 학생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부적응으로 인한 학생 수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율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학생 수가 사실 줄어드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지만 비율이 이제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 추세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원인이 분명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매년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있었지만 드디어 이게 누적된 수 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된다든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어떤 부적응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개인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친구 문제, 또 심지어 이성 문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업 중단율이라는 얘기를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중단율은 학업 중단자 수를 학생 수로 나누는 숫자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2016년도 초등학교를 보게 되면 1학년은 0.7%, 6학년은 0.4%.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 좀 더 많다는 얘기고요. 중학교 1학년 0.7%, 2학년 0.6%, 3학년 0.5%니까 역시 학년 초가 학기 초가 좀 어렵다는 얘기고 고등학교를 보면 1학년 2.3%고 2학년 1.4%입니다.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작년 2016년에 1,657명이 이제 학업을 중단했는데 그 인원을 보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특히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원수가 좀 대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채워져서 좀 중산학년이 좀 예방하는 데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 학사님께서 뭐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장 학사님이 볼 때는 이렇게 이 추세가 변화된 어떤 원인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라든지 사회 변화에 따른 학생 개인의 특성이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또 가정적이나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우리 보고서를 이제 좋은 보고서를 쓰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보고서죠? 예, 지난 여름 방학 7월, 8월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약 500여 명과 만나서 어떤 원인으로 학교 밖 학생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현재는 어떤 그 생활을 하고 있고 하루의 생활을 어떤지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거라든지 어떤 기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할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13년 이후로 원래 2018년인가 약 5년 만에 전체 개개인을 만나서 설문조사하고 심층 면접한 그런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한 연구의 내용도 있을 텐데요. 예. 어떤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학교 안에서 부적응한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예. 아까 장 학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력을 중시하는 그런 학교 시스템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적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시점에 그 심층적인 상담을 해준다든지 어떤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이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저는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그 흔들리는 부분이 이 청소년 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어떤 어느 정도의 발달 과정에 그런 심리적인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큰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청소년을 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과거의 일,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비행을 저질러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 밖으로. 그래서 제가 이 그 4개 유형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은 학교를 나서서 검정고시라든지 우선 그 학업형으로 빠진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은둔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기력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뭐 잔다든지 스마트폰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형으로 제가 소년 법정에도 가고 합니다만 그게 이제 부모님들은 고민하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법정에 서야 되고 보호 처분을 받아야 되는 이런 4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학업형으로 가는 학교 밖 학생들은 그나마 여러 시스템 안에서 검정고시 학원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케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성공 케이스로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부사관 준비하는 학원을 동시에 다니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에 대한 그 유형별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강영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이 문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협동과 상생을 배우는 것인데요. 현재 학교 교육이 경쟁과 서열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친구를 경쟁 대상으로 삼고 좀 그 친구와 경쟁하여서 이겨야 하는 것이 지금 교육인데요. 공부만 열심히 강요하는 그런 교육 현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잉 경쟁과 무한 경쟁에 내몰지 말고 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그 또래 조정 교육, 또 꿈과 미래를 찾는 그런 진로 탐색 교육,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런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교에 가면 국영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답답한 아이들이 학교 밖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 학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은 이제 주로 통계적으로 잡아보면 학업이나 그다음에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이제 미인정 유학, 해외 출국 등의 어떤 그런 비중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 계신 선생님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저는 뭐 공교육에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들인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있을 때마다 가슴 아프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점들, 저희 공교육이 못하는 부분들이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학력 위주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탐색을 잘 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지금요? 애들이 이제 꿈과 기가 있으면 네. 학업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면 나머지 공부를 학생들이 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3학년에서 만나서 입시를 앞둔 학생들께 해서 상담해 보면 학과를 지원한 학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때는 애들이 꿈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학과를 정해주고 거기에 탐색을 시켜서 야, 왜 그 과를 가야 되고 졸업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앞으로 꿈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 하거든요.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 중학교는 이제 자유학기제 있고 자율학년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연합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학업 중단이라는 사실 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교수님께서 유형별로 잘 그 원인 유형별로 잘 이제 분류를 잘 해주셨는데 혹여 이번 수능과 연관돼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 수능이 굉장히 뭐 가장 어려웠던 역대 수능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불수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학생들한테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혹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보지 않고 뭐 검정고시나 학교 밖에서의 어떤 그런 학업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그런 원인 제공이 혹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너무 이렇게 비약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대입이 이제 수시와 정시 비율이 뭐 70대 30 정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자퇴 후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시와 정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고득점자가 아니라면 수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검정고시의 정시, 즉 수능의 경우에는 일반 수험생들과 차이 없이 점수에 따라 진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정고시를 통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고교 내신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는 뭐 질병이나 가정사, 부적응 등 특별한 사유로 고교 내신이 본인의 실력보다 좀 낮게 나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어서요. 수능의 난이도랑 학업 중단을 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연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실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 가지고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이 다르거든요. 네.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 맞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고등학교의 내신이라는 것은 상대평가입니다. 등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수능도 이제 상대평가가 되는 부분들이고 수능하고 내신하고 큰 차이점은 내신은 중간석차를 적용한다는 거고 수능은 중간석차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수능을 봤는데 10명이 만점 맞으면 수능에서는 다 1등급을 받는데 내신은 중간석차 5등이기 때문에 1등급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난이도가 시험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1학년 1학기를 지나고 나서 의사를 꿈꿨던 학생인데 내신이 잘 안 나온다. 수능으로 가는 게 더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제 검정고시를 보게끔 유혹이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 만나면 얘기하죠. 어차피 멀리 가려면 친구와 함께 가는 게 소중한 거니 남아서 더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달래주면 다시 또 학생이 또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검정고시 자체가 대입에서 좀 불리한 측면은 있지 않나요? 많이 불리합니다. 네. 수시와 정시 있는데 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낼 수 없거든요. 검정고시 학생들은 네. 그 과정평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도 제한되고 인원수도 얼마 안 뽑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고요. 정시로 갈 때는 수능 정책까지 가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학생들과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대학에서 신입생들 뽑을 때 수능 위주로 수시 위주로 뽑기 때문에 정시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검정고시로 가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대신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능 점수를 잘 보면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학생 입장에서는. 네. 어떻습니까, 자 박사님? 글쎄 뭐 이게 대학 입시 제도를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보는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그렇게 자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부적응 사유로 자퇴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 보면 하나만 더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학원가에 검수반이라는 것까지 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정고시 플러스 수능반. 혹여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이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되는데 이런 학원가에 등장한 이런 검수반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 원래 그 수험생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들을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맹모 삼천지교가 현재 대전에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름을 조부 삼천지교라 했습니다. 제가 조가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을 학교에 적응시키고 내신 점수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지방과 서울이라는 이 격차가 있고 또 동서 격차가 있는 이 대전에서 부모들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성적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만나봤고 그중에 제일 좀 가슴 아팠던 학생들은 비행으로 인해서 자기가 최종 학력이 초졸이라고 밝힌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또 여학생은 나는 초졸도 아니야 이렇게 초중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그 검정고시라는 것도 하나의 그 방편이 되고 조금 이제 점수가 좋거나 아니면 향상심을 가진 쪽에서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학교 밖으로 나오면 이 4월, 8월에 검정고시가 이루어집니다. 그 학교 밖을 잘못 나오면 6개월 있다가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나오자마자 골든타임에 개입이 안 되면 검정고시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벗어났고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학교를 벗어난다는 게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도 부모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를 봤고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이런 토론을 통하든지 아니면 시나 교육청이나 합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부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요. 지금 2, 3학년들은 2009 개정교육과정인데요. 개정교육과정이 생긴 이유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꿈과 길을 갖추게끔 다양한 선택 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좀 선택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적응을 잘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국영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서 좀 덜어줘서 나머지 예체능 과목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좀 즐겁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도록 일선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비를 좀 해서 좀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신 말씀 있어요? 네. 어쨌든 학원가에 이런 검수반까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교육이 다시 활성화된다는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마련한다면 사실 이런 학원가의 검수반이 등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력 인정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국가가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 교수님께서 아까 그 조사한 결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뭐 학업형, 그다음에 직업형, 무기력형, 비행형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가장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무기력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무기력형, 일종의 무기력형이다 한다면 그 왕따 현상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 그런 구체적인 그 사례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학교 안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요인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초, 중, 고 이 안에서는 학교하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학교 안에서의 개인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문제가 결부되겠죠. 그래서
이 그중에 이제 또래 집단과의 어떤 친후 관계 또는 그 비행에 흐르는 학생하고의 관계로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이 시기 그러니까 저는 초 4학년, 5학년 그다음에 중1, 2, 3 고1, 2 정도 되면 이제 드디어 성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조사를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뭐 국가에서 재난 뭐 이렇게 지정할 일이 아니고 진짜 교육을 위해서 요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교육비가 집중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복수 담임제를 하든지 개개인에 대해서 다수가 여러 가지 기관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정에 가서 부모님들을 본 적도 있고 그 아이들하고 1대1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호시설이라 해서 모여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특히 여학생들, 남학생들 모여 있는데도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해보면 의욕들은 있으나 벌써 오래전부터 초, 중, 고부터 그런 생활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원인이 또는 학교 밖으로 나오게 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개개인 한 명들이 노력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인식 변화도 있어야 되고 개개인의 청소년이 굉장히 소중하고 존중하다는 사회 인식의 변화, 그다음에 그 한 명을 위해서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노력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든가 지금은 이제 평가의 세상이니까 그 한 명의 오랜 시간을 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평가가 낮아지는 이런 시스템은 이 학교 밖 청소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청소년이 이 루트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루트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 안전망 또는 대전의 어떤 인재를 확보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예전보다 애들이 막 운동장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핸드폰 하게 되고 게임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떤지 간에 공교육에 있는 학생들을 나름대로 어울려서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만들어준다는 게 저희들 선생님들이 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학교에서는 스포츠 클럽 대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뭐 미니 족구 대회도 하고 풋살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이제 반대항 시키면 나와서 운동장에서 같이 구경하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운동하면서 친교도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더 학생들하고 눈높이 맞는 이런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저희가 그 위기 학생들을 위한 그 대한교육 위탁기관의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니? 그러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면 학교가 재미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학업 중단하는 그 사유도 다양화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다양화된 학생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학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한 학교 같은 것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예술이라든지 어떤 체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적응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기력한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같은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학교는 뭐 좀 이따가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강 대표님께서는 이 학생들의 이런 무기력한 현상을 통한 그 학교의 일탈 행위잖아요. 이런 문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는 왕따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실 학교는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공동체 의식의 저하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학교와 마을 교육이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왕따 같은 문제는
사실 인권 침해 문제거든요. 내 인권이 중요한 만큼 다른 친구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 즉 학교 인권 교육이 좀 의무화됐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교수님께서 분류하신 4가지 유형 중에 이제 무기력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비행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무기력형도 많이 있지만 비행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비행형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이 그 범죄에 노출된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청소년 자신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갔을 때 학생들이 받는 그런 외부 세계에서 오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요인들은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오늘 매스컴에 초등학생들의 그 바라는 직업 안에 유튜버 이런 부분도 나왔는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를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갖는 중에 이런 그 개인 방송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가 좀 상상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커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그 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보처분 받은 학생들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16일에도 있고 20일에도 있고 거기 이제 합창 연습을 하고 법원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가서 어울리고 멘토 멘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도처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이 모르는 직업들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금융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희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런 청소년들은 좀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고 굉장히 경제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10만 원, 20만 원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민감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비행에 빠지는 학생들은 또 보호처분이 또 1호부터 10호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그 보호처분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케어하는 기본 시스템에 그 학교 밖 청소년 비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장기적으로 지금 좀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어떤 지원도 있어야 되고 전문화도 더 있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 쭉 학교 밖을 나오자마자 비행에 가기 그런 위험 요인을 우리가 없애기 위한 노력 플러스 그 비행에 처음 그런 비행을 한 때부터 한 장기적으로 1년 정도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밖에 나오면 그 학생 자체가 처음에는 좀 놀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즐거울 수 있지만 3개월, 4개월 지나면 자신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또 안 좋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이 돼서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낙인 효과도 있고 그렇죠. 학생 스스로도 또 자기 스스로 문제야 예. 또는 실패자라는 그런 좌절감이나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데 그 몇 년 최근에 타시도 사례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여학생들이 폭행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또 끌어들여서 같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앞으로도 우리가 비용을 따지긴 뭐하지만 우리가 크게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장 학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폭행 문제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아이들은 관계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외로움과 관심 부족, 애정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일단 그 원론적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이들에게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지 더 보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학교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돈벌이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성매매라든지 불법적인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이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경제 원리로 보면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는 곳에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합법적, 불법적 뭐 이런 여러 가지 돈벌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좀 모르쇠하지 않고 좀 눈에 보이는 그런 호기심에 있는 청소년들 좀 빠지기 쉬운 구조를 좀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런 학생들이 학업 중단 전보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본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뭐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적응을 돕기 위한 어떤 그 제도가 있죠. 보면 학업 중단 숙려제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현재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교수님이 했던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학교 요인 중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보면 대부분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르짖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학교에서 학생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집에서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문제되면 전화해서 상담하게 되고 뭐 학교로 오십시오. 부모님 이제 학교로 오시라고 해서 만나기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를 불러내서 공교육에서 같이 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좀 다니게 시켜주는데 주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 부모님 오셔가지고 아이가 학교 생활 잘 못하고 그러니까 자퇴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학업수당 숙려제라고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 와 계시거든요. 상담 선생님 연결해 줘가지고 상담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애들 문제점을 파악해주면서 학교 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학생도 있고 그것이 소용없이 그냥 자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퇴를 가게 되면 이제 사회에 계신 이런 분들을 연결시켜줘서 그 학생 계속 케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미비된다는 겁니다. 이제 학업 중단 숙려제는 자퇴 유예나 이제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그다음에 담임 상담교사의 관찰을 통해서 학업 중단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마련하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의무적으로 학생들한테 숙려제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자퇴를 결심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려제를 통해서 적응해서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보다 그렇죠. 그냥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학교를 그만둘 것이다.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숙려제를 참여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효과는 보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학업 중단 숙려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효과를 높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학교 밖 청소년 만나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학교가 재미없어서 그만뒀어요. 그 다음이 귀찮아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아주 요즘 우리 또 1명, 2명 놓는 그런 세월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집에서 하던 행동 그대로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어떤 사회 안에서의 규칙, 규율을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실태조사의 결론 또는 대안으로 대안학교를 제안을 했고 그 대안학교가 이런 그 예방에 대한 어떤 소스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고 결국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학교 밖에 나오기 직전에 학업 숙려제에도 좀 개입을 해서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교직 경험도 있으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그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는 분들이 초기 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특히 비행령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에 남아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대안학교가 있어서 자기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는 안심감, 그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여러 명이 애를 써주고 있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수가 줄어들 것 같고, 나온 다음에는 그 학생들을 파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찾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예방이 최고 좋은 방법이고, 학교 밖에 나오기 직전에 어떤 행정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노력들, 그것을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대안학교, 그다음에 나온 직전에도 자기 적은 아직도 여기 있는 그런 안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학업 숙려제 말씀하셨잖아요. 학업 숙려제는 어쨌든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아이들과 학부모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한 해 지원 예산만 해도 72억이나 되는데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일단 2018년 4월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전문 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봤을 때 전국 초중고교 상담교사 배치율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는 전국에 11,500여 곳이 되지만 상담교사는 2,500여 명밖에 배치가 되지 않아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한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국의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기관 246곳을 확인해 봤더니 실제 운영되는 곳이 58곳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없는 번호이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또 확인되지 않는 곳이 61곳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 이게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교육부가 또 지방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 다음에 제대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좀 내실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장치라든지 또는 지원 정책들이 잘 마련돼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이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반 학교를 떠나서 이제 대안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력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예, 대안학교가 이제 교육청에서 인가하는 대안학교가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대전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에서 1,600명 가량 뭐 매년 대전에서 이제 누적되고 있는 거죠, 학교 밖이. 근데 그 중에 이 지역을, 대전을 떠나는 학생들 또는 그 가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인정해주는 대안학교, 그 안에서 아까 예술, 체육, 그다음에 진로, IT라든지 뭐 글로벌 이런 부분을 키워줄 수 있으면서 그 자체의 커리가 굉장히 자유롭고 거기서 좀 무기력한 학생들을 케어하는 이런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이 대전에 세워진다면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대전으로 모이고 그 가족들이 대전으로 이주하지 않는가, 이런 꿈을 좀 꿔봤습니다. 이 개개인을 만나면서 꼭 바람직한 이런 부분이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 단계로 교육청이라든지 시라든지 전문가들이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매년 1,600명, 혹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누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아까 데이터에서 초등학교가 대전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초등학교를 만들었고 중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는 학교 밖으로 이제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시도 데이터에서는 대전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그 종교의 이런 부분이 아닌 진짜 지역 사회에서 담당하고 전문가들,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대안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박사님. 네. 이제 아까 우리 강영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3곳의 위센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에는 250여 개의 위클래스가 지금 있어서 타시도에 비해서는 전문 상담 인력이 배출이 좀 높습니다. 네, 위센터하고 위클래스요? 위센터는 네. 이제 교육청에 있는 네. 어떤 위센터 학생 상담을 위한 장소고 위클래스는 학교에 네.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된 학교에 이제 예. 상담을 해주는 곳인데 그렇게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대한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꿈나래 교육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고등학생에 대한 대안학교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대신 이제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위탁 교육기관을 4기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대안학교의 성격과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고등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안학교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가된 대안학교가 있고 미인가된 대안학교가 있나 보죠. 그 미인가된 대안학교는 그러면 인가하고 미인가하고의 차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인가된 대안학교는 학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미인가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스스로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인가 대안학생이든지 꿈나래 교육원, 그 청소년 보호센터, 꿈드림센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력 인정 학습 지원 사업을 운영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교육청에서 하는 공교육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 대안학교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앞으로는 그 학생들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대안학교는 앞으로 좀 더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학교 생활을 좀 재미없어 하면서 결석이 좀 늘어난다든가 예. 지각이 좀 잦아진거나 아니면 뭐 조퇴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증조가 나타나면 결국에는 그 학생들에게는 꿈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학생들에게 그런 꿈을 안내줄 수 있는 이런 자료들 그게 이제 저희 학교에도 한 학생이 지금 2학년 학생이 그쪽으로 학교에는 적을 두면서 그쪽에 종반 학생이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물어보고 그러면 재밌어 하고 있고 학교 생활보다 그쪽이 더 재밌어 하는다는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학생들에게 꿈기 탐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이상이 있으면 상담도 받게 시키게 되고 근데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전공 과목이 있고 사회적인 연결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많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찾아가서 상담할 수도 있고 학생 편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 명 한 명들이 소중한 우리 자산들인데 그런 분들이 다 나고 한 명 없이 그냥 다 작습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그 대안학교의 설립도 중요하고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운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 지금 뭐 학교 밖을 나오면 이제 시 소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교육청 소관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019년을 계기로 한다면 정확한 주체가 학교 밖 학생들을 케어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고 거기에 진짜 어떤 센터를 운영해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만이 아닌 진짜 전문가들이 진짜 그 학생을 위하고 교육을 위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중요한 문제 계속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가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이 진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양화시키고 또 전문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문제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사 처음 했을 때는 교과서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서 애들한테 야, 이해했냐? 하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애들을.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수업에 들어가면 뭐 단원을 배우게 되면 왜 배워야 되는지 동기가 부여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다음에 사회 나와서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부분을 던져주면 애들이 필요해서 하는 대로 다 하거든요. 스스로가. 바꿔서 얘기하면 학교 생활 내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그 동기들이 부여되고 진로 탐색이 되면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 다닐 필요가 없이 애들 스스로만 역량만 길러주면 다 되니까 중학교 때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통해 가지고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대전이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대학도 많이 있게 됐고 연구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 차원에서 협업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 학교 밖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 전문성, 그 취업 진로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그런 문제들을 이 공교육에서 이렇게 좀 흡수해서 공교육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는 그런 정리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장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교사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을 예전하고는 틀리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선생님들도 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인성을 위해서 독서 교육이라든지 인문 예술, 그다음에 예술 체육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소외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진행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교육 현장의 지원을 통해서 변화해 간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과 그들이 살아갈 사회는 더욱 발전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강 대표님. 네. 네, 지금 학교에서 청소년의 진로를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토론회에 이제 중학교에 다닌 학생이 와서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꿈과 끼를 찾아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그 학생의 불만은 뭐였냐면 그냥 단순히 기관에 찾아가서 견학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자유학기제가 아닌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숙하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경험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립할 기회가 사실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찾는 진로 탐색 활동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사회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을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멘토링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재하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대전이 지하철이 있잖아요. 시청역에 보면 상당히 넓은데 한쪽 모서리에다가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누구나 오시면 상담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이 부산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간에 제가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들어오면 나름대로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주고 애들이 꿈과 길을 찾아줘서 같이 가자 해서 좀 달래주고 등도 좀 떨어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선생님들 예방적 차원에서 좀 이상하고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 선변적으로 불러서 좀 얘기도 하면서 상담해주면서 같이 가고 등 떨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외롭지 않다, 너 혼자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심어주면서 전체가 한껏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사회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경덕 교수님. 예. 그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은 우리가 성공 케이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성공한 학생들이 나오고 조금 전 같으면 선생님들을 보고 꿈을 키워서 선생님이 되면 좋았는데 선생님 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멘토 멘티라든가 해서 성공 케이스를 꼭 만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을 케어하는 전문가로 몇 명만 선다면 이게 해결의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여기서 토론한 우리들 아니면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우선 저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청소년들, 우선 이들이 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학교 밖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한 청소년들도 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